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 이현대입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요, 우리 김혜림 MC가 준비했다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최근에 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았죠. 아니 근데 최근이 아니고 맨날 끊이지 않는 것 맞죠.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우리 삶에 익숙한 장소 또 익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데에서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게 조금 더 공포스러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범죄자라고 생각하기 힘들었던 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맞아요.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최근에 네. 그 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있었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좀 일련의 사건들에 덧붙여서 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은 네.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혹시 아람 에디터 디지털 교도소라고 아시나요? 네. 이거 굉장히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었잖아요. 네. 어떤 사이트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범죄 혐의자의 각종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적 제재 웹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직업과 전화번호 또 소셜미디어 계정까지도 포함되어 있고 사진은 당연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의 신상 정보도 게재가 되어 있는데 실명은 물론이고 학력 정보나 대학교 학번까지도 공개된 상황이라고 해요. 또 부산 돌려차기, 거제 여자친구 폭행치사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 가해자의 신상도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태국에 이번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죄 용의자도 새롭게 공개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이다다. 이런 식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뭐랄까요, 그 사회적인 그 힘듦을 좀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심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엄연히 범죄잖아요. 네. 사실 용의자라는 거는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지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니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다 알아요. 아니 어찌 봐도 저 사람이 범인이 맞겠네라고는 하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같은 것들은 그래요. 이제 보상할 길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이트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네, 원래는 2020년에 N번방 사건이 막 화두이던 시기에 처음 등장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당시에 N번방을 주도했던 사람 그리고 N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함께 올려뒀었는데 이번에 다시 열린 겁니다. 그 지난 13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서 접속 차단을 의결했어요. 그래서 수일 안에 접속이 차단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가 정부에서 하는 곳이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개인이 불법으로 연 사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이 방심위가 이렇게 그 접속 차단을 의결했을 때는 근거가 있었겠죠? 네, 이번 결정을 두고 다시 유통된 디지털 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서 이제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어요. 앞서 2020년에 이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도 방심위가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방심위가 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그 꼬리를 물고 그쵸, 따라 그쵸. 나오는 논란은 이제 아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방심위가 심의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논란이 따라 나오잖아요. 맞아요. 여기서는 어땠나요? 있기야 한데 이 방심위가 본 건 표현의 자유는 물론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악용하는 것까지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 용의자의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사적 제재거든요. 이게 법치주의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예요. 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요. 사실 지난 2020년이었죠. 이렇게 이제 그 신상이 공개되었던 그 네. 학생이 이 사람도 이제 그 의심을 받았던 학생인데 네.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 그 성범죄 의심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숨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러면 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를 형사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측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가 성범죄를 근절하고 또 경각심을 높이는 공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발생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는데 반면에 수사당국은 제재한다는 방침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교도소의 신상 공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 공공의 이익일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형법 310조가 명예훼손 행위가 진정한 사실이고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2006년 판결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는 처벌 면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이 섞여 있는데 이들이 유죄로 추정될 위험성도 있다는 부분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확실히 디지털 교도소 불법이다. 네. 하지 말아라라고 판결이 이미 나왔고 그러니까 처벌된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이번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이 아니고 또 앞선 교도소 운영자들은 처벌이 됐는데요. 2021년 4월에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서 약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자는 또 다른 사람으로 파악되고 주소도 이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법원이 불법이다라고 딱 선 그어주고 심지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네. 사례가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이 디지털 교도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이유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그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해 10월에 SK 커뮤니케이션스가 성인 남녀 7,745명을 대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및 저격과 같은 사적 지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응답자의 무려 49%가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뭐 사법 체계 내에서 피의자를 제재해야 하고 사적인 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표한 사람은 4%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제 사법적인 처벌 이런 게 충분치 않다 네. 혹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불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그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것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는 거를 드라마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더글로리가 되게 대표적이죠. 뭐 경찰이나 학교 또 국가와 같은 공적 체계가 학교 폭력 사건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개인이 나서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국민 사형 투표라는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직접 흉악범을 죽일지 살릴지를 결정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찰과 검찰의 뭐 수사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도권 바깥에 있는 정의의 사도를 기대하고 또 거기에 열광하는 심리는 이 제도권을 신뢰하지 못한다. 네. 제도권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심 불안함, 불만 같은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히어로물 같은 거 보면은 배트맨 그 고담 시티가 그 예. 배경이잖아요. 예. 고담 시티에 살면 배트맨을 좋아할 수밖에 아, 없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적 제재를 행하는 히어로 배트맨의 사람들이 사랑과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었을 텐데요. 네. 근데 사실 배트맨은 그래요. 웬만해서 실수하지 않아요. 네. 그치만 사실 우리 모두가 배트맨만큼 정보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오해나 아니면 모함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쁜 짓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도의 범죄인가를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뭐 1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괜찮고 4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회적이나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람을 알리는 것은 괜찮은 것인지 등 말이죠. 실제로 그 신상이 공개됐던 인물 중에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판사, 또 위안부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교수 등 범죄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인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사실 뭐랄까요,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주세요 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게 돼버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뿐만이 아니라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올려서 엉뚱한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안타까운 사건도 벌어지고 했고요. 또 최근에 그 강남역에서 일어난 교제폭력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이 유포되면서 피해자의 신상도 함께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계속 오류가 나서 안 된다. 우리 아이 그냥 가만 냅둬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부작용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강남역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는데 그 이유가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질 수 있다는 가족들의 요청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교도소 때문에 그 결정과 우려가 다 도루묵이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그 내세우고 있는 그 근거, 가치 네네. 이런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알려지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으려면은 여론이, 법 감정이 어떤지를 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일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미 신상 공개 제도라는 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은 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관련 법에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또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4가지인데 2015년에는 이 신상공개 개최위원회를 따로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7명의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신상공개 결정이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촘촘하게 기준을 만들어 둔 것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을 거예요. 네. 다만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두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공개해야 마땅한 사람도 공개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피의자 신상 공개 그 대상이 확대가 됐죠. 네, 맞아요. 1월부터 이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가 확대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중상해, 그리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도 추가가 됐고 피의자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바뀐 게 머그샷을 공개하는 건데 원래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공개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돼서 자,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도록 뭐 이제 법을 촘촘하게,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는 했습니다만 이제 이 제도 자체가 필요하냐라는 논란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법리상 피의자는 무죄거든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계속 뭐 경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속 시원하게 해주려고 하는 단순한 제도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범죄 중대함의 정도에 따라서 갈려야 하는데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이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잖아요. 네, 뭐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지적되죠. 반면에 또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요. 지금이 뭐 80년대, 90년대 군사정권 시절이 아니다. 그래서 무고한 가해자가 많아서 당시에는 뭐 가해자의 인권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증거가 충분한 강력범죄가 많고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 만큼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죠. 그리고 또 신상 공개가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그 데이트 폭력, 저는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가해자가 밝혀지면 피해자가 따라 밝혀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가해자에 대해서 대중이 속 시원하게 비난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손상받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 법 체계가 좀 제대로 가해자를 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적 체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에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들여다봐야 될 점이 있음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정말 정의롭기만 한 일이냐라는 부분도 함께 따라 나옴과 동시에 게다가 이 모든 증거와 모든 그 것들이 다 밝혀졌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 그때는 어떻게 수습할 거냐라는 것 동시에 너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은 사안인 것 같아요. 네.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수기하고 좀 성숙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그 문제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좀 법률에 대한 리터러시를 높이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장이 마련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법교육지원법이라고 있거든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해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겠다라는 게 목적인 법인데 2008년에 제정됐는데 아직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요. 언론의 관심도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요. 뭐 준법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나 이 법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따른 뭐 이런 사안들에 대한 좀 리터러시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금융 리터러시 되게 중요하다, 디지털 리터러시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가면 갈수록 좀 더 촘촘하게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이 법에 대한 리터러시도 다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지털 교도소 문제로 시작해서 이 법에 대한 리터러시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